안녕하세요, 애청자님들. 썰방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연 편지 하나가 도착하게 되었네요. 그럼 바로 사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지부작족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발등 찍히는 경험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인지 그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있더니 몇 달 지나니까 조금씩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마음도 추스를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제 마음에 남은 상처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아픈 건 소문내면 빨리 낫게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에 생긴 상처도 몸이 아픈 거나 마찬가지이니 저는 오늘 이곳에서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은 후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살아가려고요. 어쩌다 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었어요. 그리고 맏며느리로서 시댁 근처에 살면서 시어머니를 챙겨왔죠. 지금은 챙겨야 할 사람이 시어머니 한 사람이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방님까지 챙겨야 했어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천국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죠. 챙길 사람이 한 명 줄어들고 제 자식들이 크니까 짧지만 자유시간도 챙기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에도 더 집중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음날 출고가 될 제품들을 포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쯤 남편에게서 온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전날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이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남편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진지한 목소리로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상의할 것이 있으니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시댁으로 달려가게 되었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큰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누가 보면 초상집이라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웠죠.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식구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시어머니 상태를 묻기 시작했죠. 여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니 많이 편찮으신 거야?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시다는데? 사실 며칠 전부터 몸이 자꾸 안 좋다고 하시니까 병원에 모시고 와서 검사를 했었어. 그런데 오늘 검사 결과 들으러 가보니까 췌장암이라고 하네. 뭐라고?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단 얘기야?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암이 생길 수 있어?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췌장암은 소리 없이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가 3, 4기가 되었을 때 발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말문이 막혀서 한동안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남편과 서방님은 계속해서 한숨만 쉬어댔고 동서도 이리저리 눈치만 보기 바빴죠. 그리고 상황상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 계신 듯 했어요. 그렇게 시댁에는 한참 동안 정만만 가득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서방님은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레 저와 동서에게 시어머니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언뜻 보기에는 상의하는 듯한 뉘앙스의 질문이었지만 며느리인 저와 동서가 시어머니를 맡아서 챙겨야 하지 않겠냐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서방님은 며느리인 저희 두 사람을 딱 짚어서 이야기했지만 동서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챙길 만한 사람은 집에서 일하는 저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해서 일부러 대답을 회피했어요. 서방님을 결혼시키고 나서야 자유를 조금 되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하라니요. 아무리 맏며느리가 시댁의 복이라고 하지만 이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물론 아픈 시어머니 두고 자유를 먼저 챙기려는 저의 이기심에 나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자그마치 5년이라는 시간을 시댁 식구들만 챙기면서 살았어요.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시댁 주변에서 살아왔고 집안의 대소사 모두 직접 챙겨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조금 편해졌다 했는데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병간호를 맡아서 하라니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식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병간호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최대한 모르는 척하면서 다른 방향을 제시했죠.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서 어머니 상태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형수님도 엄마 성격 잘 아시잖아요. 여행도 익숙치 않은 곳에서 자기 싫다고 당일치기만 하시는 분인데 병원에 순순히 입원하겠어요. 그냥 형수님이 이 사람이랑 집에서 엄마 병간호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방님, 저랑 동서는 안병간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집에서 어머니를 돌보겠어요? 게다가 저는 요즘 주문량 늘어서 정신없고 동서는 회사에 다니는데 병간호까지는 무리일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빙빙 돌려가며 병간호를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단호히 거절하는 게 나을까 싶기도 했는데 방에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 상황에서 큰 소리가 나면 좋지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좋게 포장해 거절을 했죠. 그러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서방님은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지더니 시어머니가 오늘 내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일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서방님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더니 마치 짜여진 듯이 형수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그리고 어떻게 자식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저에게 병간호까지 다 떠넘길 수 있냐면서 양심이 있는 거냐며 제 편을 들고 나섰어요. 그러자 동서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서방님에게 병간호를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어떻게 한 사람에게 몰아주냐며 한마디 덧붙였죠. 그러나 평소 눈치가 빠른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 사람이 시어머니 병간호를 저에게 떠넘기기 위해 미리 판을 짜놓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단호히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서방님, 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게 횟수로 자그마치 5년이고요. 서방님도 그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잘 알고 있죠. 형수님 오랫동안 고생하신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형수님한테 이런 짐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저나 형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바깥 일을 해야 하는데 믿고 맡길 사람이 형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아니요. 저 병간호 할 생각 없으니까 믿지 마세요. 이번에 제 쇼핑몰 겨우 자리 잡아서 주문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병간호 하게 되면 접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병원에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세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저의 모습에 많이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평소에는 제가 괜히 다투기 싫은 마음에 그들 이야기를 못 이기는 척 들어줬거든요. 하지만 병간호 문제는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괜히 제가 독박을 쓰게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거절의 표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서방님과 동서는 어떻게든 저에게 병간호를 맡길 계획인지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간절하게 부탁도 해봤다가 가족끼리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 화도 내봤다가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게다가 남편은 박쥐도 아니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니까
저는 더 화가 나더군요. 최대한 좋게 이야기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자꾸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 사람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서방님, 대체 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마 이 집안 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같이 돌아가면서 간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은 밖에서 일하고 있으니 무조건 제가 병간호를 맡아서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누가 보면 제가 형수 부려먹는 천하의 못된 놈인 줄 알겠네요. 가족으로 지낸 세월이 자그마치 5년이고 이 집안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은 형수님밖에 없는데 먼저 나서서 병간호하겠다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솔직히 많이 서운합니다. 서운하다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하거나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서방님은 저의 이야기에 오히려 서운하다고 하면서 펄쩍 뛰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옆에서 한숨만 푹푹 쉬어댔죠. 결국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심각해졌고 서로 간의 구성이 오고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방에서 쉬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시더니 이제 그만 싸우라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니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아픈 사람 방에 눕혀놓고 시위하는 거야? 옛말에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니들도 별반 다르지 않네. 나는 더러워서 니들한테 병간호 안 받을 테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당장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는 그날 노발대발 화를 내시면서 저희 부부와 동서 부부를 밖으로 쫓아내셨어요. 결국 저희 네 사람은 며칠 뒤 다시 모여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 후 각자 집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날 저녁부터 어떻게든 저를 설득해보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본인이 저녁에 와서 온라인 쇼핑몰 일을 도와주겠다느니 아이들 등하원을 직접 시키겠다느니 말을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았어요. 그러면서 식구들끼리 이렇게 다투지 말고 그냥 시어머니 병간호를 해주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끝까지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 말을 귓등으로 듣지 않으니 삐진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그렇게 약 이틀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쯤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셨죠. 저는 인터폰에 비춰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편찮으신 분을 모른 척할 수가 없으니 일단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손에는 뭐가 많이 들려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곧장 부엌으로 향했고 저에게 반찬 좀 해왔다며 냉장고에 넣어주시기까지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반찬을 해드리면 해드렸지 이렇게 받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럴만도 한 게 그동안 시어머니는 이거 먹고 싶다 저것 좀 만들어봐라 시키기는 했어도 직접 음식을 해주신 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들이 수상하고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반찬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오신 이유가 따로 있었죠. 시어머니는 가지고 오신 것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더니 저에게 잠시 앉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다가 제 손을 잡더니 뜬금없이 본인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그 소리인가 싶어 정말 대단하다 싶었던 것 같아요. 첫째야, 앞으로 내가 살면 뭐 얼마나 살 수 있겠니? 나는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다. 첫째, 네가 가족으로 들어오고 나서 아들보다 더 붙어 살았어.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저는 암 환자 간호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게다가 이제야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이 잘 되기 시작했는데 간호 시작하면 저 그거 다 접어야 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병원에 들어가셔서 치료 받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암 진단을 받았으니 앞으로 식당 일도 못 나가게 될 테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몸이 안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저에게 병간호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생활비도 부족할 것 같다면서 돈까지 요구를 했죠. 저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아픈 사람 앞에서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낼 수가 없었고 최대한 좋게 거절하려고 노력했죠. 병원에는 의사랑 간호사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간병인도 있으니 저에게 병간호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병원비랑 간병인 비용은 동서부부와 얘기해서 반반씩 부담할 테니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는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냐면서 노발대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곧바로 태도를 바꿔 애절하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째야, 이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앞으로 암 투병하다 보면 못 보일 꼴도 많이 보여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아들들에게 병간호를 해달라고 하겠니? 그렇다고 병원에 들어가서 맞이하기에는 내 마지막 인생이 너무 불쌍할 것 같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마지막 소원이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 중에 믿을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몇 번이나 강조를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병간호를 하겠다는 확답은 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아픈 몸으로 반찬까지 만들어 온 사람 부탁을 단칼에 거절할 수도 없었기에 저는 며칠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약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의 대답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마지막 부탁이라고 애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못하겠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잘 되고 있는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쇼핑몰 운영과 병행을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체력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이들이 많이 컸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챙겨줘야 할 것들이 많아서 병간호까지 도맡아 하는 것은 힘에 부칠 것 같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병간호는 물론이고 생활비 명목으로 돈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시어머니가 다녀간 후 제 마음이 조금 약해진 듯 보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마음을 돌려보려는 심산인지 갖은 아양을 떨기 시작하더라고요. 웬일인지 매일같이 일찍 퇴근해서는 집안일을 돕더니 아이들까지 본인이 재워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평소에는 바깥일이 힘들다면서 절대 손대지도 않을 일들을 직접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찼죠. 솔직히 저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았지만 턱끝까지 차오른 말을 다시 눌러 넣었어요. 그리고는 남편의 행동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싶어서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그렇게 약 3일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이 있던 그날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킨 후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편함을 보게 되었는데 저에게 온 우편물 하나가 꽂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온 다른 우편물들과 같이 섞여 있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집으로 들고 가서 확인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제 앞으로 온 우편물이 왠지 수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편지 봉투 같은 곳에 보낸 사람 이름 없이 제 이름만 덜렁 적혀 있는 데다가 우체국에서 꽂아 넣어 놓은 듯한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쉽게 말해 저희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우편함에 우편물을 넣어 놓은 듯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왠지 찝찝함이 들더라고요. 보낸 사람 이름이라도 적혀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제 이름만 덜렁 적혀 있으니 괜히 열어보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손으로 편지 봉투를 만져보니까 뭐가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아무래도 편지만 들어있는 것 같지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더 수상하게 느껴졌고 처음에는 열어보지 않는 게 낫겠다 해서
그냥 휴지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버리고 나니까 괜히 더 신경이 쓰이는 거 있죠? 결국 저는 살짝 열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만 해보자 싶어서 휴지통에 버린 우편물을 다시 가지고 와 열어보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쪽지 하나와 함께 USB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쪽지를 먼저 읽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시댁 식구들을 조심하고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적혀 있었죠.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는 USB를 확인해보면 금방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싶었죠. 그렇지만 뭐가 담겨 있길래 우편물에 직접 가져다 놓은 건가 싶어 곧바로 누군가 저에게 보내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확인해 보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짧은 녹음 하나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녹음을 확인해 보았더니 시어머니가 아픈 척이라도 해서 무조건 돈을 뜯어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녹음을 듣고 기가 차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녹음 속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온 가족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니는 것인지 직접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왜 우리나라 속담 중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낼 생각이었죠. 지난번에 어머니가 집에 다녀가시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병간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내일부터 제가 어머니 옆에 붙어서 간호해드릴게요. 진짜 네가 간호해줄 거니? 첫째야 정말 고맙다. 아무래도 네가 거절을 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역시 우리 맏며느리밖에 없다. 시어머니는 제가 병간호를 맡아서 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면서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소식을 들은 동서부부와 남편도 저밖에 없다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간호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정상 온라인 쇼핑몰은 한 달 정도만 쉬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간호를 시작한 지 약 5일 정도가 지났을 즈음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잘하게 생활비 정도만 요구하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게 되니까 대놓고 마지막 소원이라며 큰돈을 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어요. 다만 순순히 모든 것을 들어줬다가 시어머니가 눈치라도 채면 큰일이니 큰돈을 요구할 때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다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을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돈은 모두 남편이 신혼 초에 저에게 넘겨준 적금을 깨서 해결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을 통해 돈을 받아서 드리는 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며 약 2주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저는 본색을 드러낸 시어머니를 보게 되었죠. 사실 제가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시댁에 볼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녹음기를 구매해 놓고 시어머니가 자주 입는 겉옷이며 베개나 안방 서랍 등 눈에 띄지 않는 곳곳에 숨겨두었거든요. 우편물로 받은 USB 내용도 그렇고 자꾸 병원에 갈 때마다 남편과 서방님을 불러서 가려고 하길래 뭐가 있기는 한 것 같아서 예비용으로 숨겨두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동안 아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서 이제 그만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는 녹음기에 담긴 이상한 내용을 듣게 되었죠. 아무래도 남편과 서방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아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대화를 나눈 듯 했어요. 세 사람은 평범한 대화를 한참 동안 나누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주 신이 나서 쏟아내는 거예요. 미정이 걔는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냐? 돈 좀 달라고 하면 당연한 듯이 가져다 준다니까. 마감 기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참에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어.
최대한 많이 투자해서 수익 내면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형수님 생각보다 순진하네. 그나저나 형은 준비 잘하고 있는 거지? 투자 끝나는 대로 바로 미국 넘어갈 거니까 정리 잘해야 돼. 지난번 윤진 누나 때처럼 시간 끌면 진짜 큰일 난다. 그나저나 윤진이는 어떻게 됐어? 돈 다 털리고 신용불량자 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용하네.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윤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서방님은 저나 윤진이라는 여자나 남자 잘못 잡아 인생을 망친 거라며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또한 본인이 짠판에 잘못 걸려든 것은 그 여자와 저라고 하면서 이게 다 본인 운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니 함께 웃어넘겼죠. 그러면서 본처인 저에게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돈이 급하니 어쩔 수 없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녹음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남편은 투자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어떤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결혼까지 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뜯어내며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버린 듯했죠. 그리고 투자금이 모자라니까 급한 마음에 이혼까지 각오하고 저에게도 이런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사기의 주범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것이었죠. 서방님과 시어머니는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으로 연기를 하고 남편을 도운 것이었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머리끝까지 열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눈이 돌아서 녹음기를 내놓고 난리를 칠까도 생각해봤는데 그런 세 사람이 도망갈 구실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녹음본을 들어보니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아 조만간 이 모든 상황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가 될 즈음 그들에게 녹음본을 공개하고 자백을 받아내 경찰서에 신고할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테니 곧바로 이혼 소송을 걸면 되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속에서 열불이 나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약 2주라는 시간이 더 흐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몇 차례 더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그 요구를 다 맞춰주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 잔고가 바닥날 즈음 은근슬쩍 도망갈 준비를 하는 듯 보였죠.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다 같이 식사나 하자면서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간에 몰래 휴대폰 녹음기를 켜놓고 뜬금없이 물어볼 곳이 있다면서 그들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녹취를 재생했죠. 그러자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급하게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앞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며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모른 척 넘어가겠지만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경찰 신고는 무서웠던 것인지 덜덜 떨면서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다 같이 잘 살아보고자 했던 일이라고 한 번만 모른 척 넘어가 달라며 싹싹 빌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의 앞에서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냐고, 당신들 이기심 때문에 한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나는 쓸데없이 병간호하며 쇼핑몰 운영도 중단하고 돈을 뜯기지 않았냐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실망이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통보한 후 집을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곧장 휴대폰으로 녹음한 그들의 자백을 경찰에 넘기고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경찰에 잡혀가 조사를 받아야 했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된 여자에게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죗값을 치르고 있는 세 사람 앞에서 넘긴 돈은 모두 남편 적금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고 이혼 소장 보낼 테니 그렇게 알라는 통보를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지금까지 뜯어낸 게 본인 돈이라는 사실에 아주 난리가 났지만 죗값을 받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로 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면서 계속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또 이번 일로 인해 동서와 서방님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는 그들이 사기를 치고 있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했죠. 그저 시어머니 병간호를 받기 싫어서 눈치껏 그들 이야기에 말을 맞췄던 것뿐이라고, 그런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그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 눈앞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릴 수 있다는 게 참 소름 돋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죗값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는 듯해요. 하지만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기회에 그들이 어떤 짓을 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앞으로는 변화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벌써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 모두들 올 가을에도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청자님들, 오늘도 썰방 스튜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금방 새로운 사연 편지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썰방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